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울 남편은 우리 가정을 위해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남편을 버릴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남편을 가차없이 버리고 뒤통수를 쳐버렸는데요.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40대 전업주부인데요. 남편은 전문직이라서 항상 바빠요. 대형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어요. 신기술 개발과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가 있어서 종종 늦은 시간까지 일하거나 주말에도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야근하고 와서는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내가 바쁜 와중에도 엄마랑 안부 전화를 자주 하고 있거든? 요즘 따라 엄마가 너무 걱정돼. 나도 이제 장가 갔으니까 엄마도 마음 편히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 아빠도 병 드셔서 매일 집에서 누워만 계시고 괜히 엄마 속만 뒤집어 놔서 고생만 시키고 있어.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우울증 걸린 사람 같더라. 통화하는 목소리가 힘도 없고 또 옛날에 봤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제가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시집살이를 엄청 당하셨대요. 시모가 시골에서 쭉 자랐다가 시모가 사시던 동네에서 가장 큰 집안의 아들이랑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모는 동네에서 잘 사는 집으로 시집을 와서 팔자 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일을 너무 시키셔서 시모가 거의 휴식을 취할 시간 없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했다는 거예요. 식사 준비부터 세탁까지 모든 집안일을 다 해냈다고 들었어요. 시모가 나름 잘 해내고 있는데도 시할머니께서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시할머니께서 시모를 감시하면서 이렇게 잔소리하셨다는 거 있죠? 빨래를 넣을 때 조금 더 탈탈 털어라. 너는 음식할 때 간도 못 맞추더니 빨래도 못 넣니?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니?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이렇게만 잔소리하면 그나마 버틸만 했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시할머니께서 시모에게 이런 막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집안일도 못해. 애도 빨리 못 가져. 아휴, 쓸모없는 거. 첫째가 아들이 아니면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시어머니께서 이 말을 듣고 첫째가 제발 딸만 아니길 바랐대요. 그런데 조산사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가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인 거예요. 시할머니께서 갓난아기 성별을 보자마자 바로 표정이 굳더니 조산사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렇게 집안에 시부, 시조부님, 시모만 남게 되자 시모가 바로 밖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첫째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이제 막 출산한 여자를 대문 밖으로 밀어냈다는 거죠. 그때가 너무 추운 겨울날이라서 시모가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대문 앞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추워요. 둘째는 꼭 아들 낳을게요. 제발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보, 나 다음엔 아들 낳을 수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시모가 덜덜 떨면서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이 되고 나서야 시부가 시할머니 몰래 문을 열어줬대요. 시부도 완전한 시모 편이 아닌 게 문을 열면서 이런 소리를 짓거렸다는 거예요. 아들 낳아라. 아들 낳으면 네가 편해진다. 네가 집안일도 못할 것 같으면 아들이라도 잘 낳아야지. 어머니한테 예쁨 받고 싶으면 아들 잘 낳는 방법이라도 공부해와. 시부가 이런 말을 하면서 시할머니 눈치만 보셨대요. 시어머니가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있는 걸 방관하고 있었다고 하죠. 시모가 소심한 성격이셔서 뭐라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울 남편이 둘째거든요. 시모가 둘째는 아들을 낳았지만 주눅든 채 몇십 년을 외롭게
본인 아들 보는 낙으로만 살았대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착잡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땐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엄마 편도 못 들어줬어. 어렸을 때 엄마가 시집살이 당하던 기억이 조금 남아있어서 미안하더라.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호강시켜드리고 싶은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래저래 여건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엄마가 옛날에 시집살이 당했던 게 자꾸 생각나고 내가 불효자 같아서 마음이 쓰여. 남편 말이 사실인 게 제가 지금 봐도 시어머니께서 아직까지 주눅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낯가리고 말이 없으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이 마른 세수를 연거푸하면서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당신이 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낯도 가리고 말도 없어 보이지? 우리 엄마 성격 원래 안 그랬어. 그거 다 시집살이 당한 게 있어서 변해버린 거야. 예전에 당한 상처 때문에 더 소심해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 남편이 이렇게 누군가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늘 무던하게 잘 넘어가는 양반이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줄 모르고 있었네. 우리가 어머님 더 챙겨드리고 그러자. 당신이 회사 다니느라 바쁘지만 난 전업주부니까 최대한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해준 어머니의 이야기에 코끝이 시큰해져서 이렇게 대답했었는데요. 남편이 제 대답을 듣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시모를 극진히 모시게 됐죠. 거의 매주 주말에 못 갈 때는 평일에 시댁으로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나들이도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시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장례를 치른 지 좀 시간이 지나고 시모랑 오랜만에 서울 근교로 가서 드라이브를 즐겼어요. 그런데 시모께서 나들이 간 날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라, 이제 우리 남편이 노환으로 저 세상 가고 혼자 남았는데 너네 집으로 가면 안 되겠니? 혼자 살기 너무 적적하더라. 내가 집안일 많이 도와줄 테니까 같이 살아보자. 어? 시어머니께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망울로 그러시는데 어쩌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에게 어머님의 사연을 들은 뒤로 동정심이 있었거든요. 어머님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안쓰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어머님 손을 꼭 잡은 채로 이를 대꾸했는데요.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어머님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 오셔도 괜찮을까요? 제가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 얼굴색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기뻐하면서 저한테 바로 이러셨어요. 지난번에 너희 집에 가보니까 약을 안 먹었는데도 두드러기가 안 일어나더라. 심한 정도가 아니라서 가끔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될 것 같아. 저는 그날 시어머니께 어머님도 정말 소중하지만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가족들만큼이나 예뻐한다고 했죠. 강아지가 저보다 먼저 떠날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울 정도로 정말 아낀다고 말해놨는데요. 어머님도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렇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하시길래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런 식으로 당부의 말까지 해뒀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알레르기 약을 먹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걱정은 덜고 있을게요. 저는 전부터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 집에서 친모녀처럼 지내보게요. 제가 괜히 친모녀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었어요. 정말 사근사근하게 대하면서 친정 엄마한테 하듯이 모셔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어떻게 친모녀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한심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동안 어머님과 잘 지내다가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요? 지금부터 뒷골이 땡기는 일이 생기실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바쁜 남편 대신 시댁으로 가서 시모를 모시고 왔는데요. 모시러 가기만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 게 걱정돼서 어머님이 힘들 만한 일들을 전부 다 제가 했어요.
저희 집에 웬만한 건 다 있어서 시모 옷이나 생필품 정도만 들고 오면 됐거든요. 그래서 용달차는 따로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미리 가서 어머님과 함께 짐을 싸서 차에 실었죠. 하지만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시고 어르신이니까 제가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제게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셔서 오히려 좋았는데요. 앞으로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하니까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끌고 어머님 짐을 싹 다 들고 올라갔어요. 미리 비워둔 어머님 방에다가 어머님 짐을 모조리 놔둔 다음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어머님도 같이 정리를 하면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고 참 좋았어요. 그래요. 처음엔 좋았죠. 앞으로 이렇게 잘 지낼 일만 남을 줄 알았거든요. 시모가 어느 날부터 베란다에 멋대로 작은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뭐 키울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뭐라 안 했어요. 어머님이 남에게 피해 끼치는 짓거리는 한 적이 없으니 그러려니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랫집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아랫집 사람이 절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저기요, 베란다 쪽에서 흙탕물이 자꾸 떨어지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뭐 식물 키우세요? 저도 화분 키우고 있는데 흙탕물이 이렇게 떨어질 일이 없어요. 아랫집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길래 흠칫 놀라고 말았죠. 어머님이 베란다에서 긴 화분들 놓고 작게 농사 짓던 게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앞으로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실수로 뭘 해서 흙탕물이 아랫집으로 떨어진 거 아닐까 싶네요.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집에서 베란다에서 무언가 하는 사람이 시모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 건조기가 있어서 웬만하면 베란다에 나가는 일도 없었어요. 어머님만 거의 베란다에 출석하듯이 도장 찍으러 나가시니까 어머님이 했구나 한 거죠. 제가 바로 잘못을 인정하니까 아랫집 사람도 화가 누그러졌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항의하러 안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아랫집 사람이 이러고 말하면서 가버리는 걸 보고 등을 돌렸죠. 바로 시모한테 가서 베란다로 한번 가보자고 한 뒤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리 물었는데요. 어머님, 혹시 베란다에 흙 통째로 흘러보내셨어요? 방금 보셨죠? 아랫집 사람 올라와서 항의하는 거. 베란다에서 흙 통째로 흘러보내면 안 돼요. 제가 분명 아랫집에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시모가 바로 알겠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이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식물에 물 주다 보면 흙 좀 흘러 들어갈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야단이냐. 아랫집 사람도 너도 참 예민하다, 예민해. 흙이 무슨 더러운 것도 아니고 좀 흘러내려가면 어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조심하자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에 베란다 한켠을 확인해 보니까 화분이 몇 개 엎어져서 비어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제가 자리에 없을 때 흙을 버리고 거기서 화분 세척이라도 했나 봐요. 구석에는 미처 치워지지 못한 흙들이 퍼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래층으로 흙탕물이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불러다가 베란다에 퍼져 있는 흙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정식물을 키우고 싶으시거든 꼭 맞는 화분을 가지고 오셔서 화분으로만 키우세요. 그리고 이 정도 흙 정도는 괜찮다고 혼자서 판단하시고 막 흘려보내면 안 돼요. 누수나 층간소음으로도 고소하는 세상인데 이러다가 큰일이 나면 어머님 책임이세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에게 늘 웃으면서 말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편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시모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힐끔 제 표정을 쳐다보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화분까지 가져와서 키울 필요가 뭐가 있겠니? 내가 조심히 키울게. 너 신경 안 쓰게 할 거니까
베란다에 있는 것들 치울 생각하지 말아라. 어머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길래 어머님을 믿었거든요. 조심히 키우기는 개뿔. 방 안에 있다가 슬쩍 베란다 쪽을 쳐다보니까 어머님이 흙을 아주 베란다에 쑤셔넣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성질이 나오고 말았죠. 어머님,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베란다 하수구 얼른 손으로라도 막아내고 전부 다 퍼내세요. 뭐 하세요? 지금 당장 하시라고요. 빨리빨리 퍼내세요. 여기도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니까 시모가 화들짝 놀라더니 베란다 하수구 쪽을 손으로 막아보고 퍼낼 수 있는 흙은 퍼내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날도 남편이 서재에 박혀있길래 서재 문을 신경질적으로 두들겼죠. 아무 기척도 안 느껴지길래 답답한 마음에 일단 들어가 봤어요. 이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라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내지르고 만 거죠. 여보, 뭐하고 있어?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참는 것도 이제 한계야.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러다가 일 커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나 몰라. 저는 어머님 때문에 힘든 마음을 말할 사람이 없어서 속 터져 죽겠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또 제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지 컴퓨터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길래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바빠서 미안? 이러는 거예요. 결국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건 포기하고 다시 시모한테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더 강경하게 말해놨어요. 어머님이 또 제 말 무시하고 베란다에 흙 뭉텅이 내보내고 있으면 베란다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버릴 거예요? 진짜니까 어머님 고집 피우지 마시고 어머님이 억울한 게 있으면 대화를 하세요. 대화로 절 설득해서 하수구에 흙을 부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 어머님한테 뭐라 안 하고 아랫집 사람한테도 말해둘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베란다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어머님이 말을 좀 듣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베란다에서 흙 문제로 골치 아프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문제로 제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어머님 취미가 비둘기 모이 주는 건데 그걸 우리 집 베란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베란다 창문 열면 안전 난간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둘기가 쭉 앉아있으면 창문을 열어줘요. 그럼 비둘기가 베란다까지 들어와서 베란다에 뿌려둔 먹이를 막 먹는 거예요. 그 뒤로 비둘기가 안전 난간대에 앉아서 계속 대기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에 새똥 테러가 일어났어요. 비둘기들은 앉아서 일을 보니까 아래층 안전 난간대랑 창문에 새똥이 계속 묻는 거예요. 제가 이러다 아래층 사람이 또 올라오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발 다른 사람이길 바랐는데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몇 주 전에 봤던 아랫집 사람인 거예요. 일단 현관문을 열어줬더니 아랫집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랬죠. 저도 정말 이런 이유로 그만 찾아오고 싶은데 이번엔 새똥인가요? 여기서 키우는 새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맨날 여기 난간에 새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새똥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새들 좀 내쫓아주세요. 아님 집안에서 키우시던가요. 아랫집에서 또 항의를 하러 왔길래 이번에도 사과는 제 몫이었죠. 시모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보지도 않길래 제가 시모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랫집 사람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질러버린 거예요. 어머님, 아랫집 사시는 분이 또 찾아온 거 보이시죠? 어머님이 초인종 소리 들리니까 일부러 방 안에서 안 나와보신 거 알아요. 어머님, 그거 아세요? 이분이 진짜 착하신 거예요. 베란다에 흙탕물 흘려보내고 새똥 테러까지 하는데 고소 안 하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아래층에 피해 끼치기 싫은데 어머님이 계속 그러시다가 고소당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제 말 안 듣고 고집 피우실 거면 변호사 선임이나 모으고 계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짜증을 확 내버리니까 시모가 뾰루퉁한 얼굴로 안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래층 사람도 우리 집에서 시모가 문제인데 시모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그 뒤로도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말려봐도 본인 맘대로였어요.
그 당시가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일하느라 나가서는 안 들어온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늦게 들어온다고 하길래 하소연했거든요. 남편 놈이 남의 일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엄마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드셔서 그래. 당신이 이해해줘. 그 나이 대 노인네들은 다 그렇더라. 남편이 시큰둥한 목소리로 이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힘들다고 중얼대는데 화를 낼 수가 없었죠. 화를 내는 대신 제가 생각해 놓은 방법을 남편에게 말해봤거든요. 그래, 당신도 별 방법이 없다 이거지? 내가 이 방법은 돈을 써야 하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 베란다 안전 난간대 쪽에 가림막이라도 치자. 남편이 그러자고 해서 시모를 위해 아래층에 새똥 테러가 안 가도록 베란다를 공사했어요. 제가 시모를 위해 베란다 공사해줄 업체 찾아보고 업자 불러서 이야기하고 조정하고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동안 남편은 뭐 했는지 아세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맨날 주식한다고 컴퓨터 하고 있고 새벽에도 업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이 또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아이가 간절했지만 남편이 불임 판정을 받게 된 다음부터는 착잡해진 마음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강아지가 진짜 소중하고 제 가족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강아지가 있어도 괜찮다고 해놓고선 막상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불편했나 봐요. 강아지만 보면 하루 종일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기침하다가 이러다 천식 생기는 거 아니냐. 아휴, 약 챙겨 먹기 귀찮다. 내가 짐승 새끼 눈치까지 봐야 하는지 원. 이런 말을 슬슬 하긴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제가 장을 보고 왔는데 강아지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안 보이고 방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시모가 멀뚱히 TV만 보고 있길래 강아지 못 봤냐고 했죠. 그런데 시모가 너무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잠깐 산책시켜주러 데리고 나갔는데 그 사이 도망갔어. 아무리 불러도 어디에도 안 보이길래 그냥 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누가 봐도 울 강아지가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아세요? 남편 때문에 데려온 아이예요. 다른 것도 아닌 남편 불임 때문에요. 여자인 제가 불임이었던 게 아니에요. 남편이 불임 판정을 받아서 애를 못 가지게 됐는데 남편이 제 눈치 보다가 데려온 게 그 강아지라고요. 강아지를 자식처럼 잘 키워보자고 한 사람은 남편인데 어머님이 왜 버리고 오세요? 저는 어머님 생각해서 열심히 모시고 있는데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모가 말문이 턱 막혔는지 아무 소리도 못하길래 남편에게 전화했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는데 애가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 그런데 걔가 겁이 많아서 어딜 도망갈 애가 아니다. 어머님이 알레르기 때문에 버리신 것 같다. 말을 와다다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얼척없게도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뭘 그런 걸로 전화를 해. 내가 지금 밤새가면서 야근하고 있느라 잠도 못 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남편이 하루라도 쉬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길래 남편에게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지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강아지 그냥 포기하자. 이미 엄마가 잃어버리고 온 걸 어떡해. 엄마가 억지로 버리고 온 것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우리 엄마 말 좀 믿어줘. 남편이 잠도 못 자고 일도 너무 바쁘니까 홧김에 한 말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귀찮게 하니까 내질렀다가 뒤늦게 풀이 팍 죽어서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는데요. 남편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남편이 시모랑 똑같아 보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말았어요. 당신이 불임 판정 받아서 임신이 안 되는 바람에 데려온 강아지 아냐? 자식처럼 잘 키워보자고 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당신 생각해서 어머님까지 모시고 있는데 너무하다. 난 우리 강아지 포기할 수 없어.
제가 이 뒤로 일이 힘들어도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잔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깨갱해서는 바로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내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데 갑자기 이런 전화가 와서 그랬어. 엄마가 강아지 잃어버렸다고 당신이 막 뭐라 하니까 순간 욱했던 것 같아. 내가 일 끝나는 대로 찾아볼게. 남편이 밤에나 퇴근할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제가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올 강아지가 좋아하는 산책 코스 다 뒤져봤는데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강아지 사진 보여주면서 울 강아지 못 봤냐고 물어봤죠. 나중에는 반려견 실종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는데 결국 강아지를 못 찾았어요. 남편은 찾아보겠다고 해놓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우리 강아지 찾아보지도 않더라고요. 전 그동안 시모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바쁘니까 저 혼자 해결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일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바람이 나서 바쁜 거였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난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주말에도 늘 출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날도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웬일로 일찍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오늘 일 다 끝난 거냐고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당신한테 보여줄 사람이 있어서 왔어. 내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려고. 내가 그동안 주말 출근에 야근에 바쁘게 돌아다녔잖아. 그거 사실 이 사람 만나려고 늦게 들어온 거야. 남편이 예고도 없이 너무 황당한 소리를 짓거리니까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리 물었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당신 혼자 집에 들어왔잖아. 도대체 누굴 소개해 주겠다는 건데? 남편에게 설마 낯술을 한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주차하느라고 밖에 있는 거고 이제 곧 들어올 거야. 당신 몰래 만나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혼해줘. 저는 남편이 무턱대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을 너무 신뢰하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무슨 전조 증상이라도 있었으면 남편이 하는 말을 믿었을 텐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는 필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리 물어봤죠. 뭐? 당신 진짜로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난 거야? 장난치는 거 아니고? 당신 바쁘다고 해놓고 바람은 도대체 언제 피운 건데? 제가 남편이 바람 피우던 때가 일하면서 생색을 다 내던 때가 아니길 바랐어요. 제가 남편 고생한다고 과일도 깎아주고 간식도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한 내조를 후회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당신 진짜로 감이 안 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나를 너무 믿었던 거야? 집에서는 맨날 주식한다고 컴퓨터만 보고 있고 일 때문이라며 여자와 통화하고 있던 게 바람 피우던 거였어. 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머님도 저랑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의사라고 하더라. 무려 개원의야. 신도시에 목 제일 좋은 자리에 만든 병원을 하고 있대. 아들이랑은 비공개 주식 대화방에서 얘기하다 만났다고 하던데 어머님이 너무 당당하게 자랑하듯이 말하니까 얼척이 없었죠. 제가 거기서 억울해서 이리 소리쳤는데요.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저한테 말도 안 했던 거예요? 당신이랑 어머님 둘 다 어쩜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머님 모시고 당신 내조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제가 울먹거리면서 호소해대면 뭐하나요?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떡하니 요구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제 짝을 만났으니까 니는 얼른 빠져줘라. 위자료 차원으로 전 재산 주면 되지?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빨리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줘. 이 말을 듣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마침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치켜들었는데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상간녀 얼굴을 딱 본 순간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났지만 상간녀 얼굴을 꼼꼼히 쳐다보니까 기억이 났죠. 그래서 시모 쪽으로 바로 고개 돌려서 망설이지 않고 이리 이야기해버렸어요. 어머님, 그럼 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어차피 애도 없겠다. 저도 저 배신하고 딴 년이랑 살림 차리려는 놈 끼고 살 생각 없네요. 나중에 시모가 말한 전 재산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해 봤는데 구식 아파트 하나쯤은 살 수 있는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의 전 재산을 받은 뒤에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남편이랑 이혼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쿨하게 이혼해줬냐고요? 제 취미가 법정 참관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법정 드라마를 보다가 한번 참관하게 된 건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법정에 참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법정에서 픽으로 참석한 상간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법정을 찾았을 때의 일이에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법정에 들어서서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건 목록을 보니 사기 사건 같아 보이더라고요. 법정 쪽을 보자 피고석에 앉은 상간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간녀가 여러 명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어요.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서 잠수를 탔대요. 다 상간녀의 미인계에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검사 측에서는 상간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잠적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요. 피해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올라와 자기들이 사기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는 상간녀의 오래된 친구도 있었고 상간녀를 믿고 돈을 빌려준 대학 선배도 있었어요. 그 남자들 모두 상간녀의 미모와 매력에 속아 넘어간 거죠. 게다가 상간녀가 의사라는 직업으로 신뢰를 얻었고 돈을 빌린 후에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동안 상간녀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요. 상간녀는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는 조급함이 드러나 있었어요. 상간녀의 변호사는 상간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돈을 빌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호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어떤 설득력도 없었죠. 상간녀가 빌린 돈의 규모와 그 돈을 사용한 흔적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상간녀가 여러 사람들에게 뜯어낸 엄청난 규모의 돈을 자기 병원 빚을 메꾸는 데 썼거든요. 의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하냐고 따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무리해서 대출을 잔뜩 땡겨 개원을 했는데 환자가 별로 없었대요. 개원한 지 3년 차인데 빚이 8억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든 메꾸려고 돈을 빌려서 한 것이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빌린 돈들이 몇 천이 된대요. 그러나 그것도 주식으로 다 날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개인 회생 중이었대요. 다 법정 참관하면서 들은 얘기라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간녀가 그 와중에 항소를 하네요. 상간녀가 항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들이 법정에 모여들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상간녀가 피고석에 앉자 판사가 상간녀에게 항소하는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간녀의 변호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감형을 요청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리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항소를 해? 네가 뭐가 억울해서 항소를 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잃은 돈이 얼만 줄 알아? 나는 너 때문에 이혼까지 당했어. 그 말이 신호탄이 돼서 다른 피해자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상간녀를 향해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법정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몇몇 피해자들이 피고석으로 돌진해 상간녀의 멱살을 잡아버린 거예요. 상간녀가 겁에 질린 채로 앞뒤로 흔들리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혔었죠. 경비원들이 급히 달려와서 피해자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상간녀가 경비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간신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그 정도로 인상 깊은 법정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가십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직접 보면 잊기 힘든 썰일 거예요. 상간녀가 하도 뻔뻔했어서 얼굴을 주의 깊게 보다 보니 기억났어요. 그래서 제가 상간녀를 보자마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완벽하게 이혼하게 된 날, 저는 법원에서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 문을 나서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죠. 저를 억눌러 왔던 결혼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제가 즐겁게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짐을 싸놓았기에 남은 집만 챙겨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전 남편이랑 제가 이혼만 하기에는 아까운 날이더라고요. 법원에서 또 엄청난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가지 않고 전 남편이랑 전 시모에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지훈이 아빠, 재밌는 거 보여줄까? 어머님, 재밌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헤어져서 남이 된 마당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러니까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서로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뭘 보여줄지 궁금했는지 순순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날은 상간녀가 또 출석하는 날이었거든요. 지난번에 항소하는 바람에 상간녀 멱살을 잡던 사람들도 그대로 다 왔더라고요. 상간녀가 그날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상간녀 입에서 이런 말들이 술술 나오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갚을 의무가 없는 거 아닌가요? 돈을 달라고 할 때 다들 줬으면서 도대체 왜 이러세요? 상간녀가 사기를 쳐놓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고소한 사람들이 열불이 날 수밖에 없죠. 결국 고소한 사람들이 상간녀한테 또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전 시모와 전 남편도 함께 달려들었죠.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꼬셔져서 혼인신고 전에 대출을 땡겨준 것 같더라고요. 전 시모가 이런 식으로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대충 상황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랬냐? 의사가 맞긴 한 게야. 의사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꽃뱀짓거리를 한 건데. 우리 아들이 니 때문에 대출을 얼마나 땡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 시모가 땅을 치면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 상간녀가 뉘우치는 것 하나도 없이 이러는 거예요. 무리하게 개원하느라 빚을 많이 내서 그랬어요. 경훈 씨가 전문직이라서 벌이가 괜찮으니까 살살 꼬드긴 다음에 대출 땡기면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모아둔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 낼름 먹을 생각으로 경훈 씨를 꼬신 거예요. 상간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전 시모가 본인 전 재산을 저한테 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상간녀가 이런 망언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경훈 씨랑 어머님한테 돈을 뜯어내서 병원도 어떻게든 살려보고 저도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갚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냥 주신 거지 내가 빌리겠다고 한 적 없잖아요.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편하게 웃어도 되는 일인 게 이혼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상간녀가 재판장한테도 전 남편이랑 전 시모한테도 뻔뻔하게 돈을 달라고 한 거지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더라고요. 실제로 상간녀가 빌려달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났어요. 상간녀가 남자들한테 뜯어낸 돈으로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서 승소할 수 있었대요. 한마디로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그 판결 결과에 무너져 내려서는 애처럼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 이제 남된 사람들 놔두고 친정집으로 와버렸어요.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시모한테 받은 돈으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거든요. 이제 시댁, 남편 이런 것에 지긋지긋해져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보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전시모랑 전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온 거예요. 대화도 하기 싫어서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혼까지 한 마당에 왜 말도 없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 문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야? 난 절대 열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가. 제가 톡 쏘는 말투로 막무가내 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전시모한테는 생전 안 하던 반말까지 했으니까요. 전시모랑 전 남편이 적응을 못하고 인터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전시모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한테 이렇게 호소해댔어요. 제발 문이라도 열어주어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해야 오해가 안 쌓이지. 제가 끝까지 열어줄 생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모가 퍽이나 들어줄 것 같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줬던 전 재산이라도 돌려줘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게 원래 내 돈이었는데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미 제 수중에 들어온 돈이니까 제 돈 아닌가요? 줬다 뺏으려고 하는 양심 없는 것들한테 제가 절대 안 줄 거라고 했는데요. 제가 완강하게 나오니까 전시모랑 전 남편이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전 남편이 이런 식으로 구걸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무릎 꿇은 거 보이지 않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고 조금이라도 돌려주라. 상간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집까지 팔아서 살 곳도 없어. 전 남편이 가증스럽게 불쌍한 척을 다 하더라고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 매섭게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는데요. 뭐라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당신이랑 당신 엄마 이야기 좀 하지 마. 남의 집에 찾아오지 말고 싹 꺼져. 전시모랑 전 남편이 거의 통곡을 하면서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특히 전시모가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이러던 게 아직도 생각나네요. 며느라, 며느리 네가 예쁜 마음씨로 같이 살아줬는데 베란다에 흙탕물 뿌리고 비둘기까지 불러 모아서 골치 아프게 한 거 진짜 미안하다. 아들이 의사 만나고 있다니까 이혼하라고 부추긴 것도 미안해. 전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런 남편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해버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돈 때문에 아쉬워져서 사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성이 너무 없어. 지훈이 아빠가 말해봐. 내가 당신 엄마한테 돈 돌려주면 바로 태도 돌변할 거잖아. 그러니까 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돈을 요구하러 온 놈이 돈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전 남편 놈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난 진짜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어서 온 거야. 당신이 나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만 한다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남편이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다는 말까지 쫑알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륜남, 상간남 이름 걸어봤자 신뢰성 없다고 말해버린 거죠. 제가 그 말만 한 줄 아세요? 전 남편 놈이랑 전시모 면상에다가 이런 말을 쏘아붙이면서 아주 기를 죽여놨는데요. 그럼 오자마자 사과부터 해야지. 전 재산 돌려달라는 말이 먼저 나오냐? 전 재산 안 받아뒀으면 이런 반쪽짜리 사과도 못 받았겠네. 양심 없는 놈들아.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선 이러고 싶냐? 그니까 전시모랑 전 남편 모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뒤로 개무시를 하니까 문고리가 제 바지가랑이라도 되는 양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빌더라고요. 전시모가 밖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며느라, 나 이대로 못 간다. 며느리 네 얼굴이라도 보여줘라. 얼굴 마주보면서 이야기라도 하자. 네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누워서 시끄럽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상대를 안 해주면 알아서 가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전시모랑 전 남편이 진짜로 시끄럽게 하면서 도저히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웃한테도 피해를 주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바로 핸드폰을 들어 올려서 112를 눌러버렸는데요.
경찰관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이렇게 신고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집 앞에 불륜남 집안놈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 얼른 오셔서 내쫓아주세요. 그렇게 신고가 접수돼서 몇 분 뒤에 띵 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전 남편이랑 전 시모에게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내쫓겼길래 전 남편 전 시모 연락처 싹 다 차단해버렸죠. 그 뒤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얼마 전에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전 남편이랑 전 시모 이것들이 진짜 끈질기더라고요. 연락처 차단하고 이사 가면 연 끊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옛날에 저장해놨는데 전화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제 핸드폰에 뜨니까 깜짝 놀랐죠.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을까 하고 전화를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예전에 봤던 중개인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사모님이 이사 간지 모르고 남편분이랑 시모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전 남편이랑 전 시모도 아니고 남편분이랑 시모분? 이때부터 뭔가 쎄함이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중개인이 전 남편이랑 전 시모의 근황을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사 가시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난감해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모님이랑 주고받은 전화 내역을 찾아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남편분이랑 시모분이 글쎄 사모님이 집 나간 아내 며느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애타게 찾으셨어요. 세입자한테 제발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빌었다고 하시던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이러는데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하는 짓거리에 열받아서 제가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해 드렸죠. 지금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어머님 모셔가며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의사 만났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이 전 재산까지 주면서 저를 휙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사기꾼이니까 지금 와서 돈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 나간 아내고 며느리라고요? 이혼했는데 그 집 식구들은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네요. IQ가 한 자리인가 봐요. 저는 그것들이랑 상종해 줄 생각 없으니까 세입자분한테 그분들 오면 경찰 부르라고 해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얼쩍없어 하더라고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누가 봐도 황당해 하면서 이랬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전 그것도 모르고 진짜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네요. 세입자분한테도 이혼해서 아예 남 됐는데 돈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말해두겠습니다. 이러고 말한 뒤에 부동산 중개인과 전화를 끊었는데요. 전 이 뒤로 전 남편이랑 전 시모한테 시달리는 일 없이 친정 부모님 모시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남편 전 시모 같은 인간들을 안 만나려면 제가 아무리 잘해주고 희생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작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가족분들 적당히 챙기고 나를 위한 삶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